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할 건데요. 2020년도 전산회계 1급은 이론, 실기,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전부 다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하는 시험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면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필요하실 거고요. 나는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학교, 대학 다닐 때 난 전산회계 2급까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만 조금 빠르게 해서 배속으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지금 다 가지고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재는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가끔은 교재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교재를 과거 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예제 부분이 조금 달라지거나 연도가 달라지거나 또는 세법 부분들이 조금 개정돼서 바뀐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구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개정된 부분들은 교재 부분 강의 진행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좀 보아주신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요 교재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라고 되어 있고 퍼펙트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퍼펙트라고 하는 전산 교재가 올해는 그렇지 않은데 기존에 저희 출판사 말고 다른 출판사도 있어서 뭐 이렇게 혼선이 조금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중에 퍼펙트 전산회계 1급은 도서출판 배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몇 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냐면,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시험 안내 및 출제 기준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처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이라는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요. 어디서 진행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시험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전산세무회계라는 부분으로 더 많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라고 하는 이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총 4개 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항상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 전산자 붙어 있는 거 조심하실 것. 여기 보면 전산, 요 자리도 전산이라고 되어 있고 전산이 다 붙어 있죠. 자, 왜 이걸 제가 잠깐 강조하냐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시험 접수하시라고 할 때 전산이라고 하는 접수를 해야 되는데 기업회계라든지 세무회계로 시험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다른 친구들은 시험을 12시에 본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오전 9시에 가서 시험을 보지?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 응시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지금 어떤 시험의 형태인 거냐면 이론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실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산자가 붙어있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응시 부분에서 실수가 조금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전산세무회계라고 부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고 있는 시험인 부분은 총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산회계 2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랑 하고자 하는 건 무슨 시험이냐면 전산회계 1급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 갖고 가주실 게 뭐냐면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하는 시험은 전산회계 2급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꼭 숙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산회계 1급 진행을 할 때 전산회계 2급이라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전산회계 1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면 지금 현재 전산회계 2급과 관련된 회계 원리라는 강의가 지금 현재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드시 전산회계 1급은 2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준비 안 되겠네? 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남들보다 노력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온라인에서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전산회계 2급과 1급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을 본다라면 똑같이 회계 원리라는 부분과 회계 원리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네요 라고 한다라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계 원리는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가는 거냐면, 여러분 회사가 지금 있다라고 봤을 때 사업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개인 기업과 그리고 무슨 기업이 있다. 법인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금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개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그리고 1급은 법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인 기업은 세금 신고 안 하나요? 라는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회계이다 보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 세금 신고 부분까지 가지고 오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린 뭐만 보자? 회계만 보자. 차변이 누구이고 대변이 누구이고 누구를 자산이라고 부를 거며 누구를 갚을 빚으로 부를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런데 누구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자? 법인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자. 그럼 개인과 법인이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우리가 뒤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이란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이라는 표현 중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작하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업한다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 갖고 시작했어? 야, 너 자본금이 얼마야? 라는 표현을 써요. 그 자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지금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가장 다른 점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나오는 부분은 자본이 조금 더 깊어진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산회계 1급하고 2급하고 조금 차등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회계 원리여도. 그러면 난이도는 누가 더 높겠어요?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하는 부분의 회계 원리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2급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부채라고 부르고 이런 걸 수익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의 나열이 조금 더 많다라면 지금 1급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뼈대를 세우는 거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우리가 법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뭔가를 만드는 회사를 기준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 만드는 회사는 참 많아요. 건설이라는 관점도 있을 거고요. 공장이라는 관점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공장의 관점으로 놓고 봅니다. 그럼 공장의 관점을 놓고 보는 걸 제조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조라는 관점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원가 회계라고 해서 나와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원가 회계는 제조기업의 원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개의 세법들을 합쳐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자가 붙어 있긴 하지만 회계 처리도 있고 세금 신고도 있겠죠. 근데 모든 부분은 회계 처리를 근간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 중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물건을 뭔가를 살 때 세금이 몇 프로가 붙은 거를 내가 항상 내고 있더라. 근데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내고 있는 세금.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소득세를 되게 많이 떼가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건 소득세하고 관점이 조금 달라요.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부분. 근데 그 소득세 부분은 전산 세무부터 등장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커피집이 정말 많은 건 아시죠? 그러면 아침에 나는 커피 한 잔을 별다방에 들려서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점심 때 나가서 또 먹고 저녁에 갈 때 뭔가를 또 사가지고 갔다. 그래서 오늘 쓴 커피값만 3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3만 원 안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10%라는 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별다방에 가서 커피 사면서 부가세 몇 프로예요?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리고 별다방에서 우리한테 돈을 낼 때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하죠. 조금 어느 부분에 가면 고급스러운 조금 가격대가 있는 음식점에 가면 우리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별도이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특히 해외 여행 가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계산서에. 자, 그런 부분의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고요. 그 세금을 전산회계 1급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보는 부가가치세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계 2급에서 회계 1급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회계 2급에서 다시 뭐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세무 2급으로 가겠죠. 그런데 항상 조심하실 건 기본적으로 모든 걸 포함을 하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회계 1급을 정말 잘해 놓으신 분들은 세무 2급 때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할 계획을 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회계 원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재무회계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아 이건 다른 건가?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초급, 중급, 고급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전산회계까지 나오는 회계 원리는 말 그대로 회계 처리 능력의 초급적인 부분. 근데 요즘 시험은 초급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 회계 원리를 하고 가신 분들은 세무 2급의 재무회계에 조금만 더 가미를 하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너무 출제위원들이 지금 현재 시험 출제 기준을 만들 때 얘는 초급의 입장이야 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초급이 중급 수준까지 출제라는 부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 조금 난이도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기준은 초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무회계라는 건 우리 이 회계 처리 능력에 뭐를 보자? 중급 수준의 능력을 좀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는 똑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수준의 차이는 없느냐?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다만 회계 1급에서 말하는 원가 회계는 앞쪽에 그러니까 원가 회계 개념의 관점들을 조금 더 많이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전산 세무 2급에 가면 우리가 이제 개념 얘기를 했으니까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을 해야죠. 원가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원가를 무엇하는 산출하는 관점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범위가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2급하고 1급하고 교재를 같이 구입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이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시험 문제 출제의 빈도를 놓고 보면 1급은 앞쪽에서 2급은 뒤쪽에서 더 많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항수 차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세무회계는 여기 있었던 기초정보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누구는? 부가가치세는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에 우리는 무슨 부분? 신고하는 부분의 내용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신고? 근데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요. 그냥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류 한 장이 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신고서 안에 뒤에 또 다른 서류들이 붙여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붙여지는 부속 서류라는 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개념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세금 신고가 잘못되면 국가가 저희한테 뭔가의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 페널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산세 징수 부분이 2급부터 출제가 됩니다. 세무 2급부터요. 자, 그리고 소득세. 아까 사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세금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 내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얼마치 징수하더라라는 부분의 행위가 있죠. 그런 걸 본연의 소득이 있는 데서 징수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그 원천징수 부분 중에 누구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해요. 소득은 참 많거든요. 근데 노동을 제공해서 벌어들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인 부분만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일단 먼저 쓰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재밌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러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론은 소득세 전반적인 내용의 구조를 전부 다 물어본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실무적인 출제만 이쪽을 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전산세무 2급이에요. 그리고 이 전산세무 2급에서 이제 뭐로 올라가요? 최상위 급수인 전산세무 1급. 자, 전산세무 1급도 요즘엔 실제 합격률이 높을 때는 1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합격률이 1%였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세무사 준비해?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어려웠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예전엔 이 재무회계가 요게 들어오면 이제 고급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급으로 바뀌었을 때요. 실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회계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전부 다 정독하고 들어가야 시험에서 조금 더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으로 바뀌고요. 원가는 2급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추가되는 걸 우리는 표준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준 원가는 실질적으로 문항을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를 안 해서요. 이 한 문제 부분은 가끔 저는 스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한 문제 때문에 내가 3일, 4일, 5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시험이란 거 가끔은 하나는 약간 내려놓고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이란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자, 세무회계 부분은 지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대로 전산세무 2급에서
1급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부가가치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득세는 무슨 부분이 추가가 되냐면 자, 앞부분에서 근로만 얘기했으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거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라고 하는 부분도 거론을 해야 되고 종업원이 그만두면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걸 줄 거예요.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오면 그들한테 우리는 이자라는 걸 또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있으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들 줄 때 나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많이 늘어나죠. 네,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폭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법인세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요.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기초를 다져놓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세무라는 부분에 가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 세무 1급 강좌를 진행을 해보면 A라는 교수님한테 수업받았던 사람, B라는 교수님에서 수업받았던 사람, 또는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전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기초를 제대로 다져놓은 친구들은 세무 1급에 와서 기본적으로 끌고 왔었던 부분들은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세무 1급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전산세무 2급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 토마토 패스에서 나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같이 들을 계획을 짜고 있고 나는 4월 달에 시험을 일단 보고 6월 달에 세무 1급을 보겠어라는 일정을 짜셨다라면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실 건 회계 1급 때 기본적인 기초를 제대로 하고 가시라는 거. 그래야 세무 2급에 가서 박명희 교수님이 진행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살붙이는 작업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항상 머릿속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해 두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대한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씩 1급만 보고 1급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회계는 세법이 조금 더 내려간 시험이고요. 세무는 세법이 조금 더 올라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보다는 세무 2급이 훨씬 더 높은 급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급수상으로 보신다라면. 자, 그리고 토마토 패스 강의 구성 부분이랑 시험과 관련된 준비 팁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강의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을 대부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구성을 해놨는데 이 구성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에서 하는 부분이 기본 이론이에요. 자, 모든 부분은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를 했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기세대야. 너하고 너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우린 얘는 손으로 다 신고를 했어. 네,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 습득 능력이 더 빠릅니다. 그럴 리가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취합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전산인 거지 그 전산이라는 부분이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전산이라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은 이론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모두 다 서식을 만들고 신고서를 만들고 국세청 양식을 가져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론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요즘엔 손으로 신고하는 걸 거의 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의 데이터들을 손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부기세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강의만 하지만 강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처럼 현업에서 15년,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강의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기세대라고 하면 90년대에는 전산보다는 손으로 하는 신고가 훨씬 더 많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의 양식들이 기본적인 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증빙이 과거엔 3장이었던 게 지금은 2장이고 그 2장도 예전엔 종이였던 게 지금은 전자로 모두 다 발급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전자자가 붙으면 모두 다 인증된 서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움직일 때 내용을 놓고 보면 기존엔 전자라는 부분이 안 됐을 땐 다 손으로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를 서면 신고가 아니라 무슨 신고를 한다? 전자 신고를 해요. 그럼 전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어서 구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데이터를 넣는 게 그냥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의 준비를 제대로 충실히 안 하신 분들이 뒤에 가면 실기 때
계속 앞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론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 자, 그럼 이론은 제가 부탁드릴 건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회계하는 부분이 여러분 내용이 좀 많아요. 많고 암기가 처음엔 가능하지만 뒤로 갈수록 암기가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아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전부 다 암기처럼 외워서 가는 부분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부분 외워야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습을 권하진 않고요. 저는 뭘 권할 거냐면 복습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반드시 복습은 철저히 하실 것.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땐 최소한 3번은 듣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수님은 5번은 들어야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번이요? 어려워요, 여러분. 5번까지 권하진 않아요. 3번 정도까지는 듣자의 관점으로 가실 것. 아, 그러면 내가 시험 준비할 때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독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중간에 하다 말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3회독을 하실 땐 내가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읽는 것처럼 보고 싶다. 그러면 강의를 그냥 쭉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반대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처음에 들을 때 정리를 하면서 듣고 두 번째는 스킵하는 것처럼 조금 빨리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거. 이거 조금 내가 가물가물해. 아, 들은 것 같아. 우린 들은 것 같아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시험 보러 간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리까리하다라는 얘기. 어디서 본 거는 같아요. 책의 위치도 기억은 나요. 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건 실적 안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해요? 읽고 말하고 쓴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뱉어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번째 부분은 그런 식의 관점으로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기본적인 이론을 가져다가 이제 실무를 진행해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전산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진행했던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는 전산에 무엇하자? 넣는 거예요. 그럼 이론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전산 쪽에 가서 하면서 다시 충족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전부 다 이만큼 상승 곡선을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가끔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어떤 때는 정말 하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계속 꾸준히 내는 공부의 양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내 지식이 는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강의라는 사람이고 여러분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되죠? 다시 실무를 하면서 다시 치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기출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뭐로 보시자? 우리 앞에서 가져왔던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부분이 합쳐진 부분이 요조리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무엇이다? 실력 따지기. 그래서 기출을 진행을 해보면 이론과 실무 부분에 내가 또 미흡했던 부분이 어느 쪽인지가 보여요. 그럼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 기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산회계 1급 시험 출제 기준은요. 우리가 이론과 실무로 구성을 나누어서 봅니다. 자, 이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험의 비율은 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객관식의 사지, 선다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오지, 선다 시험 준비했던 분들이 4개여서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지, 선다이고요.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는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한국 세무사의 주간 시험이기 때문에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에 출제되는 30%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원리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15%. 자, 그리고 원가회계 10%, 세무회계 5%. 이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2점 배점에 15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8문제, 원가는 5문제, 세무는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맞아요. 비율상으로 보면.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시험 문제 풀어보면 이상하다. 요즘에 원가가 4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무가 3문제로 바뀌었던데요. 네, 맞아요. 최근 기출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써드린 것처럼 우리 각 구분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이나 실무 부분에
공시되어 있는 비율은 이렇지만 저게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회계 원리는 변함없이 8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우리 원가가 한 문항이 빠지면 세무가 늘고요. 세무가 한 문항이 빠지면 원가가 늘어요. 그래서 그 자리만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부분에 모의고사 5회분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5회는 원가를 5문제로 구성을 해드렸고 기출문제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기출은 4문제인 부분이 뒤에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무시험은 크게 이렇게 4개로 구성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보 등록과 수정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기초정보 등록은 재무제표 과거 거라는 부분도 가져가서 고치자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15%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지금 30%,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나와지는 부분 15% 출제가 되고 있고 입력된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수정하거나 장부를 조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하는 부분에 대한 게 10%가 출제가 돼서 총 70%의 비율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제가 샘플을 잠깐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까 2로는 몇 문제요? 15문제 출제하고 하나당 배점이 2점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객관식 문항당 2점입니다. 1번은 이렇고요. 2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다. 형태만 그냥 보시면 돼요.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실무 70점 배점은 지금 6개로 형태가 나뉘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큰 문제 1번은 자, 지금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인데 각각 요구사항에 맞춰서 뭔가를 해달래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럼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프로그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한테 뭘 줄 것이다.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는 USB를 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에 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형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자료를 입력하자. 그런데 일반 점표라는 데 가서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일반 점표란 부분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부분, 커피집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다. 또는 커피를 팔았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뭐가 붙어 다닌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입력할 거냐라는 부분에 내용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게 세 번째 문제에서 출제하는 형태입니다. 자, 문제 네 번째 부분은요. 앞에서 입력을 했어요. 점표라는 부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자가 붙는데 하나는 일반에, 하나는 매입 매출에. 자, 근데 여기 입력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린 무엇을 해달라? 수정을 해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수정 필요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수정은 딱 회계까지만 출제가 되고요. 세무부터는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지는 점이고요. 자, 다섯 번째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라는 부분을 하시는 회사에서는 대부분 따라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값하고도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결산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회계직으로 일을 하다가 B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뭐뭐뭐뭐 업무 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에 혹시 결산도 해보셨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죠. 자, 결산을 할 수 있는 담당자와 결산을 하지 못하는 담당자의 우리 나에 대한 몸값은 당연히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자격증의 결산은 조금 쉬운 편이에요. 회계 처리 능력만 볼 거예요. 그런데 업무에서 보는 결산은 자격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 회사의 1년치 살림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조금 다르든 같든 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무 능력 테스트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의 처리 능력을 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는 게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자, 여섯 번째 부분은 회계급수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계자가 붙은 게 두 급수였죠? 회계 2급, 회계 1급. 자, 이 부분은 내가 뭔가 작업했던 부분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서 수록하는 형태들. 자, 수록한다는 부분은 어딘가에 써서 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이 부분은 실제 회계에서만 출제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이 마지막 6번 문제를 매우 쉽다고 느끼는 분과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분으로 양분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오프라인 쪽에서 저희가 강의를 해보면 일을 하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해봤던 분들은 뭔가 찾는 부분들이 벌써 들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아요. 근데 나는 회계라는 공부를 처음 한다? 그러면 자꾸 공부라는 부분에서 들여다본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이 무엇이고 거래처 원장이 무엇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무엇인지를 처음 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찾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또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점 배점은 이런 구성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잘라서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국세무사에 들어가셔서 우리 기출문제를 내려봤거나 또는 우리 교재 뒤에 가면 기출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형태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건 시험 응시 답안 저장에 대한 부분과 제출 방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출문제 풀 때도 한 번쯤은 제가 시연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들어가면 응시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나는 기초정보라는 데 가서 뭔가를 입력을 하고 전표 입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부도 찾아서 뭔가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건 여기다 다 수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지선다로 출제하는 객관식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보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에 4번, 2번에 3번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하시면 돼요. 한번 2번으로 내가 답을 넣었던 걸 4번으로 바꿀 수 있느냐? 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고 우리 아까 실무에서 6번 문제 있었죠, 여러분. 뭔가 찾아서 수록하는 문제, 그걸 이 자리에 넣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실수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 하시면 될까요? 답안 저장. 이건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매번 얘기하지만 답안 저장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 2번 했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답안 저장을 클릭하셔야 여러분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USB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 USB에 답안이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 창 띄워놓나요? 아니요. 닫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저장을 하자.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여러분. 우리 시험 일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1년에 6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험에 응시하는 부분은 2월 달, 그리고 4월, 6월, 8월, 10월, 11월에 지금 응시가 되고 있으며 금년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일요일 날 시험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10월 달 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하는 일자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지금 토요일로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시험 일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에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기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지만 온라인은 매 회마다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서 접수 기간 놓치지 않고 접수하셔서 하실 것. 자, 그리고 원서 접수를 여러분 뒤에 가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면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에 하십시오. 이해되셨을까요? 1월 2일 날 시작한다. 그럼 1월 2일 날 원서 접수하실 것. 그럼 원서 접수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해놓으셔야 될까요? 회원가입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회원가입 얘기도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회원가입은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 그냥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포털 사이트 어디에서 다 검색을 하든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위에 회원가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회원가입을 무엇하자? 미리 해놓으실 것. 제발 시험 접수할 때 가서 하지 마세요.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해놓으시고 반드시 이 회원가입하실 때 뭐가 필수이다? 사진 필수예요. 자격증에 사진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 사진 하나 준비하셔서 회원가입 미리 해놓으시고 미리 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전산회계 1급만 보시자고요, 여러분. 시험 시간은 3시부터 몇 시이다.
우리는 4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5시부터 16시까지이고요. 그럼 몇 분에 걸쳐서 본다? 60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론과 누구를? 실무를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 100점 만점에 대한 시험은 60분. 자, 그리고 합격 점수 중요하죠, 여러분.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이론에서 몇 점, 실무에서 몇 점 이런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70점 이상이면 되고요. 그래서 꽈락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요령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됐고, 뭐 시험 접수 기간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냐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건 시작을 하셨다면 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고 시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간중간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결석하면 제가 결석 학생들 체크를 해요. 직장을 갖고 있든 직장을 갖고 있지 않든. 근데 온라인은 그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듣다 말다 하면 실질적으로 시험 접수해놓고도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꾸준하게 하실 것.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실제 이제 재무와 관련된 회계 원리의 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